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어떤 것이 핫 이슈인지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국 깨고 나면 뉴스가 10년 만에 최초, 20년 만에 최초, 심지어 사상 최초, 최대,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걱정을 끼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무역 국가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한다는 것은 외환 보유고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도 감소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통계를 보면은요, 97년도 5월, 그때가 외환위기가 생기는 해였죠. 그때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영토에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현재 원화값이 폭락을 하고 있죠. 즉,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무역수지 적자인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무역수지 적자액이 480억 달러 해서 사상 최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도의 적자폭이면 외환위기 직전에 2.3배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슈는 환율입니다. 사실 환율은 두 나라 간에 또는 해당 국가와 다른 나라 간의 물가를 일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길게 보면은 환율이 나빠진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본다는 것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나빠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어찌 보면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선진국이 중진국, 중진국이 후진국 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환율이 어떤 개입을 하죠. 반대로 중진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국력이 부강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화되거나 해당 통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현재 정부의 입장도 환율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 단계가 바로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발로 인한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가 환율 폭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예전엔 일부러 정부에서 환율, 즉 원화값을 떨어뜨려서, 즉 1달러에 1,000원을 1,100원, 1,200원 만들어서 수출 기업의 생산성을 좋게 하겠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이, 우리는 수입 규모도 엄청나거든요. 즉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유 같은 거죠. 교외도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에 의존하는 폭이 크거든요. 따라서 이 환율 부분에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그러면 수입 부담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 팔아서 수출을 우리가 더 많이 했다, 원화로 받아온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 석유를 사오는데 원화가 더 많이 나간다 하면 오히려 적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부 나라, 특히 터키 같은 나라는요, 대통령이 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기 때문에 이 환율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거꾸로 기준금리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좀 머물러 달라, 도망가지 말라, 이러한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터키 같은 우리나라의 에르도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기준금리 떨어뜨리면서 환율을 또 올리는, 즉 터키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수출 기업에 도움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수출 기업들도 우리나라 효자이지만 수입 기업들도 나쁘다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무역 자체는 수출 수입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1,400원대 중반에 가고 있고요. 지금 1,500원 이상 올라간다고 치면 외화 차입금이 많은 그런 산업 있죠. 항공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정유,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은 타격을 크게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입이 많거든요. 뭐 석유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산업 원자재들은 대부분 다 달러를 주고 사야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적인 채산성이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환율이 불안해지게 되면은요, 해외여행도 잘 못 갑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환보유고가 좀 빠지고는 있죠. 사실 4,600억 달러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뭐 4,300억, 400억 달러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달러가 강해지니까 여타 통화의 어떤 기축 통화들이 있죠. 뭐 프랑스 뭐 프랑이라든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뭐 영국 파운드화라든가 뭐 일본 엔화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는 있습니다. 다음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상승률이죠. 이 부분이 조금 내렸습니다. 전달보다 전달이 5.6%로 0.1%포인트 내렸거든요. 사실 물가는요, 작년에 2, 3% 움직이다가 올 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3개월 전에는 6.3%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조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리 대상인 물가 지표인 2%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업황 실적 지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역시 적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이 37억 달러 정도가 적자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외환보유액은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4,364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다우존스, 나스닥, 상해종합, 홍콩항생 전부 다 대폭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6.65%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12%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맥을 못 추고 있죠. 중국, 홍콩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가장 전 중요하게 보는데 특히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금리가 지난달 월 평균입니다. 3.902%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 무려 0.65%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월 평균으로 0.65% 정도가 퍼센트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뭐 1, 2% 이상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코픽스 금리, 대출금리죠. 잔액 기준으로 2.25%고 신규 취급액이 2.96%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상금리가 추가되게 되면 사실 최근에 지인들도 한 6%대 대출금리 내는 분도 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엔 8%대 금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미국만큼 따라 올리지 못해가지고 외환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은 12%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일부 신용이 안 좋은 그런 차주분들은 그런 바라진 않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따라 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금리만 본다면 내년에 미국 금리는 4.5%대가 넘어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3.5에서 최소한 3.5에서 4.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금 금리가 높아서 돈을 많이 은행에 예금하는 분은 좋겠지만 대출받은 분들이라든가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은 지난달 월 평균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9원, 그러니까 1400원 된 거예요. 월 평균으로. 물론 일중에는 1440원 이렇게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진정이 될지 아니면 더 폭등을 할지, 즉 원화값이 떨어질지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M2 증가율, 통화량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M2라는 총통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중에 2년 미만 전기예금, 정기적금, 또 입출금 되는 예금 이런 것들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증가율이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가 10%가 넘었다가 지금은 8%로 이렇게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도 그렇고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도 그렇고 주식형 펀드 잔액도 대부분 소폭 약세 또는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분은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유 즉 기름이죠. 석유값도 1배럴당 159리터가 1배럴인데요. 89달러 정도가 돼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월 평균을 봤을 때 6달러 42센트가 내렸고요. 금 시세도 좀 내렸습니다. 금시도 온스당 1690달러 해서 좀 내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 서민경제에는 부동산 문제, 특히 내 집 마련, 일부는 영끌했던 분들을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합적으로 보는 것이 주택 매매가격 지수거든요. 이 부분이 이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이에요, 지금. 전전달은 마이너스 0.1%, 그 지난달은 마이너스 0.3%입니다.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가령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7억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일부 지역은 방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폭락하는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0.3까지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 전세 가격 지수가 사실 그 앞서가는 건데 매매 가격보다는 이 역시 전전달은 마이너스 0.1% 그리고 지난달은 마이너스 0.3%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 특히 아파트 이 부분은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 상한제인 저렴한 아파트,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달 자산관리도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